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장성철 교수가 함께하지 못하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연결돼 있죠?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이, 장 교수님, 지금 이번 주에 못 나오시니까 난립니다. 저도 살아야죠. 좀 몸 조심해야죠. 잠깐만요. 예. 아니, 혹시 그 연락 때문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아니, 이번 주 왜 못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교수님 이슈 더 키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지금?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적절한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정치인싸를 네. 저 여의도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네네. 제가 또 여기 나가서 또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또 제가 너무 위험스러워질 것 같아서. 아니,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시려고 이번 주 빠지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뭐,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뭐, 네. 이, 장제원 의원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뭐, 네, 대꾸할 네. 가치는 못 느낀다, 요 정도 반응인데, 그 사이에는 네. 따로 연락받으신 건 없어요? 네, 연락받은 거 없고요. 뭐 2년 전에는 제가 네. 방송 나가서 좀 비판했을 때 네네. 저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는 게 좀 오히려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 근데 일단은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문제 제기를 네. 장제원 의원 측에서 했을까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예, 예. 방송국에 나가서 아니 2006년도부터 보수 우파의 정권은 개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네. 2006년도부터 친이 친박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지지층도 분열되고 지지자들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박근혜 사람들 다 쳐내고 박근혜 정권 들었으면 이명박 쪽 사람들 다 공천 안 주고 이래서 개파 싸움 때문에 결국에 보수파가 망했는데 어렵게 지금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왜 개파를 만들려고 그러냐.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예.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이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야. 내가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년도에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 쪽이 미는 사람 당대표 만들 거야. 이러한 욕심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적절하다. 또 당내 여러 갈등과 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예. 얘기했죠. 틀린 말 없죠.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뭐 제가 뭐 틀렸다 안 틀렸다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100% 맞는 얘기예요. 아니, 뭐 세 분도 장 교수님 오늘 안 계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아, 교수님, 네. 근데 제가 미디어 오늘 이런 데서 기사 보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 직접 그 방송국 데스크 쪽에다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네. YTN 그냥 이제 이제 여당이구나. 여당 출입 취재 기자한테 이거 좀 네. 장 교수님 얘기가 좀 안 맞다. 뭐 이 정도 네. 얘기를 한 건데 네. 좀 장 교수님이 너무 일을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장 교수님 약간 방송계 정규직의 지위를 획득하시려고 일부러 일을 좀 키우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밤에 방송을 하고 화요일 날 오전 한 10시 40분쯤에 예. 그 방송국의 간부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장제원 의원이 정치부를 통해서 장 교수님의 발언과 장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항의를 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과정은 알고 계신 거였네요. 그러니까 취재 기자를 통해 갖고 온 거였군요,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부 쪽으로 그 장제원 의원이 항의와 문제 제기를 해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정치부에 있는 분이 먼저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전화를 했는지 저는 그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고 그냥 정치부를 통해 항의와 문제 제기했다라고 하셔가지고 전 그냥 그대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제 의견을 밝혔죠. 네. 아니, 일단 다음 주는 오시는 거죠? 전투 가야죠. 네. 아직 MBC엔 전화가 안 왔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6시 표창원의 뉴스라이팅에서 먼저 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네. 왜 YTN을 보고 하냐. 그래서 제가 MBC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의원님께서 안 들으시나 봐요. 이게 이제 YTN 심야 방송이어가지고 의원님이 아마 퇴근하시고 가서 보신 게 아닌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일단은 일주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네, 봬요 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번 주에 좀 많은 화제가 됐던 우리의 이제 고정 게스트인 장성철 교수와 전화 연결을 좀 해봤고요.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경험 어떻게 세 분 다 모두 이제 방송 패널들을 많이 하시니까 뭐 가끔씩 있습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연락하는 경우는 있죠, 당연히. 특히 뭐 저도 당내 쓴소리하면 그러니까 상대 당에서 오지는 않고 같은 당 내에서 네네네네.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당에서 오면 진짜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건 이상하죠. 사실. 근데 방송국에 전화했는지는 잘 모르죠. 왜냐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네. 예. 근데 방송국에 항의 전화하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직접 패널한테 얘기하는 게 맞죠,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분들 오해가 있다, 좀 서운하다, 뭐 이런 정도 그렇죠. 뭐 의견 표명할 수 있죠, 사실. 그렇죠. 예. 김준호 변호사님은 뭐 따로 연락 받은 적은 저는 없죠.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뭐 예전에 민변에서 한근할 때 네네네. 민변에 대한 이제 그 잘못된 팩트 체크가 있으면 네네네. 기자분들한테 이 팩트가 틀렸다. 아, 근데 요즘 장제원 의원과 장성철 교수님 간의 이 설전 아닌 설전 같은 경우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니까 저는 이제 늘 팩트가 틀리면 뭐 작가님들이나 심지어 이제 제가 즐겨 듣는 MBC의 뭐 방송 작가님이랑 친하면 네네네. 듣다가 이거는 팩트가 틀렸는데 나중에 알고 계시라고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리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뭐 장재원 의원님 입장은 알겠는데 네.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 변호사님이 이제 외압을 넣으시는 쪽이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팩트 체커로 하죠. 팩트 체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당내 의원분들 전화 종종 오십니다. 네. 방송 들으면서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서운하다, 뭐 이런 거 오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 맞는 게. 그리고 YTN에서 진행을 적절하게 했어요. 장 교수님 그 커멘트 하고 나서 이건 장 교수님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의견이고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이건 그냥 의원 연구 모임이다. 네네네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 소개까지 하고 넘어왔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그걸 방송국에다가 항의할 일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뭐 늘상 뭐 이렇게 정치인과 이런 저희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불가원 불가근 같은 좀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도 있으면서도 뭐 아예 무시하고 서로 이렇게 안 볼 사이처럼 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깨알 같은 얘기지만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우리 정치인사에서 장성철 교수님이 특정 정치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네네. 우리 그때 마스크 쓰고 할 때였거든요. 네. 제가 옆에 있는데 마스크 쓴 얼굴에 눈이 웃고 있었다고. 아하. 어떻게 장성철 교수가 내 욕을 하는데 웃고 있냐 이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야. 많이 보시네요. 뭐 일단은 광고 듣는 동안 진짜 아마 웃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중물 토크로 장성철 교수와 전화 연결을 좀 했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 장제원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당내 개파와 관련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장성철 교수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제원 의원 얘기한 김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연사로 나간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 모임이거든요. 이 조선일보 표현에 따르면 의원 총회를 보는 듯 했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56명이 거기는 가고 정책의총회는 40명의 의원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정책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거기보다 여기 더 적은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작성자 명단을 전부 작성해서 발송을 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56명이냐 58명이냐 뭐 이렇게 인원과 관련해서는 뭐 조금 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거의 한 60명 가까운 의원들이 그 모임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친윤계의 결집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히려 정책은 더 조금 가고 이런 한 좀 대표적인 의원이 뭐 말하자면 잘 나가는 의원이 주최하는 자리는 더 많이 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벌써부터 공천 줄서기 아니냐. 앞두고 줄서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60명 가까운 의원들이 정의당 의원의 한 10배에 가까운 숫자의 의원들이 이렇게 한 의원의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이렇게 쉽사리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여기 간 분들이 모두 다 친윤계냐 아니면 친윤계 줄서기에 동참했느냐라고 하는 해석은 조금 과도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석한 의원실의 보좌진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 오히려 안 가면 비윤으로 찍힐 것 같아서 갔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안 가면은 뭔가 더 어색한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러니까 지금 1000만 넘은 영화가 나왔는데 이 네. 영화 안 보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죠,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돼 나갈지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과거의 친이 친박이랑은 좀 다른 것이 반대 진영이 없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은 다 친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적할 만한 계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앞으로도 저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이제 여기서 이미 60명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제 또 안 가면 그럼요. 진짜로 안 보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미 분위기다. 대세론을 형성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들 가실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중심에는 역시 장재원 의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 설정을 할지 그 정도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요 싶어요. 얘기까지만 그러면 제가 천하람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나머지 두 분께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단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 지금 안철수 의원도 무슨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 조금 이따 하시죠. 예. 네, 단순히 의원 모임이 아니라 뭐 공부 모임 뭐 이런 공부 모임 얘기죠. 해서 이제 뭐 장관들도 부르고 뭐 정부의 그 요직에 있는 분들도 부르고 뭐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당정대 모임의 공식적인 루트는 원내대표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뭔가 원내대표를 패싱하는 형태의 모임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이제 지도 체제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 안철수 의원 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눈치를 얼마나 볼 거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모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친윤 내부의 역학관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죠. 일단 참석자 명부를 전부 작성해서 발송하라는 건 경고를 한 방 날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전 변호사 말씀처럼 이게 지금 58명이라고 또 언론 보도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만든 무슨 세미래인가 거기는 네. 한 50명쯤 왔다 그랬거든요. 네, 48명이라고. 48명. 그러니까 점점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런 누가 만큼 보면 뭐 저희 당 의원이 한 300명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안 가면 비윤이 될 것 같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더. 네, 네. 그게 압박이거든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프리하게 자유롭게 뭐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 찍히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고 있다는 예. 얘기는 그만큼 어찌 보면 지금 당내 상황이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가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결국은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이제 권성동 의원도 고민할 거예요. 나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네, 다음에 뭐 당권 놀이거나 이러면 제가 보기엔 아마 원내대표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전후로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당 정책 의총이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좀 더 많이 가셨으면 사실 문제가 문제가 없는 없죠. 거잖아요. 네. 이때 거의 한 그쵸? 80분 뭐 네. 이상 왔다. 이러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정책엔 관심 없고 자리 싸움과 공천에만 관심 있는 국민의힘 현역들 이렇게 비판이 소위 그 야마가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주제. 예, 네. 주제가. 그게 사실이죠. 예를 네.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자기 모임 만들고 뭐 모임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의원들이 그 모임들 쫓아다니느라고 예.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못하면 문제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총이 정책 의총이 중요했어요. 한전 사장 모셔다 놓고 예. 그 한전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 지금 거 전기요금 인상이 아주 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한전 사장을 의총에 모시는 일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명, 70명 와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아까 잠시 천하람 변호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공부 모임을 만든다고 해요.
당과 정부가 연계된 당정 토론 모임이다. 뭐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 당내 새싸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는 몇 분이나 오실지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관심사가 돼 버리잖아요. 민들레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예. 민들레는 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참가 안 하면서 이제 뭐 소멸되는 건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던 원래 지금 이번에 모인 게 뭐 미래혁신 포럼. 미래-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이드로 민들레를 만들려다가 민들레가 좌초되니까 그냥 장제원 의원 대표인 모임을 그냥 확 더 강화하는 걸로 잡은 게 아닌가. 밖에서 보이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그러면 의원도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시그널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에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위원장 협의회 이런 데도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현역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한테 모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안철수 의원 모임에 간다는 얘기는 친안계로 이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철수 의원은 사람 모으기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거는 저는 현 변호사님이 저희 당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이미 당내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그 친윤계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장제원 의원과 손 잡았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안철수 의원이. 네,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이 간장 한 사발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따로 만드는 이유가 그 간장 한 사발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스럽게 미래혁신 포럼에서 같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하나의 몸통처럼 보여지니까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네, 그 간장 논란 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억지로 좀 분리해 내놓은 거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내 많은 의원들이 갈 거고 근데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최근에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국당 분들이 안철수 의원과 어떤 또 그 관계성 가지고 갈 거냐 뭐 이런 것도 하나 재밌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들을 좀 보니까 묘한 기류들이 느껴지긴 맞아요. 하더군요. 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약간 이게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당권 경쟁이 시작된 건데 그렇다면 이준석 징계는 기정사실인가? 왜 그런 슬픈 이거에 얘기를 이제 또 갑자기 시작하고 아니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좀 깔려 있다는 게 좀 하나 보이는 것 같고 시기의 문제지. 예. 조속한 조기 당권 선거, 당대표 선거에 다가올 거를 다 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까지. 그래서 이제 당내 역학관계에서는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거에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전부 친윤인데 예. 혹은 누구도 비윤임을 선언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네. 원내 세력 같은 경우에 근데 그분들이 전부 뭐 안철수 의원을 벌써 차기 대권 주자로 생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당 내외 바깥을 보면 약간 비윤일 될 수밖에 없는 분들 중에는 이미 이제 오 시장 쪽으로 좀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국민의힘이 차기 뭐 대권 주자라고 하면 안철수, 오세훈, 한동훈 세 분 정도일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당내에서는 아직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뭐랄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굳이 척을 지지 말자 이런 분들이 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하게 누구를 이제 안철수 후보로 간다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가 핵심 그렇죠. 이제 관심사가 2년 아닐까 뒤니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5년은 정말 의외로 또 긴 시간이라 그렇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당 모두 그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분들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기 그럴 때문에.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요. 뭐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지금 뭐 개파까지라고 제가 뭐 이렇게 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움직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김준호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함수가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두고 지금 사실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7월 7일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어쨌든 또 한 번 열릴 텐데 이 윤리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릴 텐데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도 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귀국할 때 마중을 또 나갔어요. 근데 이 출국을 할 때는 환송하지 않았는데 네. 이걸 보면서 좀 약간 바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마치 국어를 하러 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윤심이 본인과 완전히 멀어졌다거나 예. 뭐 떠났다거나 이런 식의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건 당연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해석이 사실 윤리위원들에게도 어떠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일정 부분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원래 이제 처음에 가실 때는 그 좀 간소하게 하자 해서 부르지 않으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쪽에서.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그래도 당을 대표해서 가셨던 거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외 갔으니까. 네, 해외 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에서 그렇다고. 이시에는 귀국을 했습니다. 아, 지금은 예. 오셨지만,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네네. 윤 대통령 귀국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당을 대표해서 아무도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당 대표가 자연스럽게 간 거 아닌가. 너무 다 과도한 해석들을 낳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그거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사실 그 인사 한번 가고 안 가고의 중요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임한 것 때문에 지금 윤심과의 가교가 더 끊긴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 메시지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과도한 확장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돌아올 때 이게 마중을 갔을 때는 마중 나가고 싶다라고 대통령실에 어쨌든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보안 일정을 시설이니까. 잡아야 되니까 네네. 보안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금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는 원외인데 원내에 있는 이제 비서실장이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임을 두고 이거는 이제 그 위에서밖에 결정할 수 없는 사안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석 때문에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의 분석은 광고를 듣고 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궁금하네요. 하겠습니다. 완벽한 진행. 네, 정치인사입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건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뭐 비서실장 사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냐 뭐 시켰느냐 그거는 아닐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이 어쨌든 중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했던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아마 그 얘기를 다 박성민 비서실장 통해서 들었다는 거니까 예, 서로 예. 이제 직접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근데 어쨌든 중간 역할을 하기가 본인이 좀 곤란하다 싶으니까 사임한 걸로 보여요. 지금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럼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연결 가교가 없어진 거니까 예. 소통 방법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급한 마음에 달려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뭐 당대표 일정은 전날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예. 당초에 없던 일정으로 공항에 간 거니까 저는 오히려 나갈 때도 그냥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꼭 오라 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보통 대통령이 순방 가고 이럴 때는 첫 순방 가거나 이럴 때는 보통 당 대표 이렇게 보통 가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대부분 거의 갔었고. 네네네. 그게 어찌 보면 꼭 뭐 예우 차원이라 보다는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잘 올 때는 또 뭐 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기 고생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냥 갈 때도 그냥 갔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 같다. 왜냐면 그랬으면 아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갈 때는 안 가고 또 비서실장 사임하고 그러니까 가고 그럼 네. 많이 이제 급한 마음에 갔나 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아니 거라서 그러니까 그 모양새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장 한 사발 나왔을 때도 네.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 오히려 이게 평소와 좀 다른 리액션이었잖아요. 뭐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랬을 텐데 속이 좀 타나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그렇죠. 2016년에 저한테 져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고립 작전이 시작됐다, 뭐 포위다, 뭐 이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도 네. 뭐 사실상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사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요, 이준석 대표는 항상 당내에서 고립돼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선거를 치를 때부터 뭐 당에 있는 어떤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사실 단기 필마로 민심의 힘을 입어가지고 당 대표가 됐던 겁니다. 이게 당내보다는 확실히 당신보다는 이제 여론조사의 덕으로 어쨌든 당 대표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후에도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했을 때 당내에서 본인 세력을 만드는 거에 실패했어요.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좋게 보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 말 잘 듣는다고 떡 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당내에서 세력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실패를 했고
그 사이사이에 계속 이준석 대표 흔들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예. 지금까지는 대선과 지선이라는 선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준석 대표 흔들기를 모르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세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버티고 넘어온 건데 이제는 당분간 큰 정치적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눈치를 별로 안 보고 뭐 이렇게 좀 고립시키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근데 보입니다. 그 이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있겠지만 그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 50%가 넘는데 네. 그건 이제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된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징계 찬성이 38%, 38.1%고 수사 후에 결정하자 네. 유보적인 태도가 31.9%, 징계 반대가 26%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많은 건 징계 찬성이고 제일 적은 건 징계 반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해서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해주는 입장이 그렇게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 방송과 저희가 이번 주 방송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뉠 수 있습니다만 나뉠 수 있죠. 네, 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출두를 했고 관련해가지고 진술을 했는데 지금 조사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뭐 김소연 변호사나 등을 통해서 조장을 2016년까지 접대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근데 조사는 13년까지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조금 더 보자. 그래서 7월 7일 날 결정 안 하고 이걸 한두 번 더 연기하는 태도를 윤리위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방향을 좀 돌려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 대표는 세상 제일 쓸데없는 게 내 걱정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향한 얘기가 또 들립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치도 좀 느껴진단 말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무기라 그러면 스피커죠. 방송, 그렇죠. 언론, 본인의 SNS. 이야기가 바로 기사화가 된다는 걸 그렇죠. 스스로 잘 알고 있죠. SNS와 방송에 아마 나와서 만약에 본인이 징계를 당하거나 이러면 물론 당내에서 뭐 윤리를 해산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무리수는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또 당대표의 권한 남용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 있어서 예. 이준석 대표가 생각보다 여론에 이거에 민감하거든요. 되게 언론의 반응이나 이런 거에. 그럼 이제 본인이 계속 와서 얘기하겠죠. 뭐 이런 당내에 좀 민감한 얘기들을 폭로전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아마 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내 그리고 뭐 실예로 계속해서 서로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렇죠. 네. 대선 국면에서도 어쨌든 당내 여러분들과 좀 설화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가 저는 어느 정도 뭐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 게 먼저 공격하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신에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거는 저가 맞는 거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 까기로 간다. 저는 그랬을 경우에는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본인도 흑화하지 않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뭔가 이준석 대표 계속 본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도 얘기하지만은 본인이 원했던 당대표로서의 하고 싶었던 개혁 과제들이나 뭐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스타일로 예. 좀 본인의 정당성 그리고 필요성을 어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된 것이 혁신위를 통해서 당내 세력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늘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공천 개혁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하신 내용 네. 마저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그 신뢰도에 대한 의문은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분명한 증언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뭐 진중권 전 교수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물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다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그 대표를 만났더라고요. 그 회사를 가셨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마련인 지금 상황이 좀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좀 판이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전에는 소위 이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지난 문제여서
이제 뭐 수사 단계에 가기도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예. 지금 이제 김성진 대표 새 얘기는 꼭 성접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접대 형태들로 해서 2016년까지 있었다라는 것이고 20여 차례. 그렇다면 이게 포괄일제로 보면 징계시효가 좀 남아 있는,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 예. 아니냐.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나 가치는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주와는 국면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징계가 확실하다, 뭐 징계 수위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이 국면 자체가 조금 더 확장되거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윤리위도 지금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이거를 연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업 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이건. 그렇습니다. 이 기업 대표가 뭐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쪽에 부탁을 했고 이제 시계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설화가 있었습니다만은 만나게 힘써주겠다고 말했다라는 게 이제 이쪽의 주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경찰 조사 결과를 우리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경찰 조사의 소환 가능성도 생겨버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정미경 최고가 공소시효 지났다. 예. 2013년이고 7년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공무원 아니면 뇌물이 안 되지만 알선수재도 7년인데 지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강용석 변호사가 2016년 것도 있다 이랬거든요. 예. 2016년 거 되면 이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얘기처럼 그 강용석 변호사도 아마 이제 직접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고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본인의 당사자 물론 변호인이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만 조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근거가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죠. 뭐 그때 장부라든지 아니면 카드 내역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뭔가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 말고 그러니까 김성인 대표나 이준석 대표 말고 다른 분들 그때 네. 뭐 직접 거기 참 현장에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 진술이 나오면 물증이 있고 증언이 있으면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공소시효 남아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근거가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장만 계속 난립하고 있고 예, 또 주장도 탄핵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 시계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이죠. 뭐 예를 들면 2013년 7월에 시계를 구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무렵에는 오히려 대통령 시계를 안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고 대통령 네. 시계가 처음에 주어진 게 이제 8월 15일이었으니까 이런저런 면에서도 안 맞지 않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거 뭐 1년 번호를 그럼 차라리 시원하게 얘기를 하든가. 근데 뭐. 대통령 시기 이게 1년 번호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지 않은가, 얼마나 뭔가를 알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지금 굉장히 난립하고 있고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김준호 변호사의 말씀과 관련해서 차라리 저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당장 이런 7월 7일에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물론 정무적으로 놓고 보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계속 이 윤리위 절차에 빠져들어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만약에 윤리위가 결정을 했는데 수사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올 경우에 당이 얼마나 더 혼란에 빠지겠는가라는 걸 놓고 보면 예. 차라리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근데 심정이 수사 결과라는 건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김성진 대표를 계속 아마 경찰에서 방문 조사하는 거죠. 구치소에 네네. 있으니까 교도소에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응한 거 보면 이제 그 조사를 뭐 협조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질이라든지 이걸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간단치 않아요. 밖에 있는 분들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구치소에 가서 대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교도소. 소환했을 때 와야 되는 문제도 네네. 있어서 사실은 이게 조사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그렇게 쉽진 않다. 그리고 김성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게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죄를 뭐 약간 낮추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면 협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아마 이제 실형을 살고 있는 이거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아마 이제 뭐 투자받고 이런 사기글로 있어서 또 협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제3자 증인이나 이런 분들도 괜히 협조했다가 본인들도 뒤집어 쓸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네, 뭔가 네, 이제 네. 대가 관계에 있거나 뭔가 이런 걸 돼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좀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의 발언을 저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분과 관련해 있던 그 대전의 다른 업자 이분이 이제 김철근 그 정무비서실장 이준석 대표의 정무비서실장을 만나서 뭐 투자 유치 각서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랑 왜 통화를 했냐 전화 와서 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 업자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연초에 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럼 전화번호는 왜 알고 있고 왜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화 예.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고 이분이 이준석 대표를 알게 된 것도 이 김성진 대표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있는 거지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왜 아는가? 알았다면 뭔가 어떤 관계들은 있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 백주 대낮에 뭔가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빙성에 다소 디테일의 의심은 있지만 전반적인 모든 것이 거짓일 거라고 보진 않아서 이 문제가 좀 중해 보입니다. 근데 뭐 예. 이준석 대표가 이분들을 아예 모르는 사이다, 뭐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네네네네. 뭐 이제 이 사람들을 안다라는 것과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것 너무 사이에는 다른 이제 간극이 굉장히 크죠. 간극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네, 저도 그렇게 뭐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한 번 지금 윤리위원회가 7월 7일로 연기가 됐고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에 우리 만나면은 징계위가 또 밀릴 건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뭐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주에 요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다시 열려야 된다. 이야기 너무 많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공전하고 있어요. 헛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제대로 문을 못 열고 있는데 민주당은 원래 이제 그 애초에 열려고 했던 국회 본회의가 이제 월요일 내일로 지금 미뤘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선출도 하겠다. 뭐 이렇게 되자 그러니까 항의 방문도 이제 했는데 안 계신다. 또 이제 이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또 역시 핵심 쟁점이라 그렇다면 사개특위입니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되겠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 사실은 쟁점이 저는 이상한 게 사실 법사위였거든요. 예. 여당에서도 계속 법사위 지난번 약속 지키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뭐 그래 약속한 거니까 지키겠다 한 건데 이 사기특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 합의했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 뒤집어지면서 이제 없던 일이 된 건데 그냥 저는 그냥 사기특위가 그렇게 중요한 이거를 원구성에 안 날 만큼 지금 여당에서 못 받을 아닌가. 왜냐면 계속 그랬거든요. 법사위 해야 된다, 법사위 해야 된다 그랬으면. 그럼 어느 정도 그렇게 제가 보기 법사위하고 사개특위하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법사위가 훨씬 중요하죠. 네.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뭐 전 민생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거나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법도 네.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뭐 유류세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내에는 아마 협상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개특위 구성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또 한동훈 장관을 의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꾸 대선 후보 만들어 주시려고 뭐 저희 당의 다른 정치인들이 굉장히 깝깝해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사개특위 그 자체가 뭐 물론 임명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저희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그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날치기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고. 4월이었죠. 그 권한쟁의 네네. 심판 청구한 게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이 사개특위라는 것이 별도의 사개특위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검수완박 법안의 부수합의로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개특위에 대한 뭐 구성에 합의하고 그 절차에 동의한다는 거는 마치 검수완박 그 절차 전부가 뭔가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쉽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 근데 아닌가. 처음에 동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절충안 단계에서 그 국회의장 절충안 단계에서는 동의를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 전체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사개특위에 대한 합의까지도 파기된 거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라고 네네. 이제 말씀하시고 또 검수완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법안인데 현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의 사실은 이야기에. 그렇다면 뭐 법사위도 그냥 뭐 안 주겠다 해도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때도 사실은 다 합의해놓고 사전 찍고 다 했는데 나중에 뭐 한동훈이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거 안 하겠다 뒤집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합의라는 게 만약 이렇게 뒤집는 거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런 법사위 없던 걸로 하지 뭐.
그러니까 해도- 기브앤테이크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건가요? 예. 아니, 일단 그런 기본이 국민 있어야 되는 입장들 거죠. 보면 빨리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예. 못하고 있는 장관 청문회부터 하고 음. 그럼 나서 이제 뭐 원구성인데 나머지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까지 질질 끄는 게 별로 네.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한 달 넘게 지금 네, 끌고 그렇죠. 있는 사실은 이게 모습이라. 원구성 협상은 원구성 협상 자체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무슨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법소원 낸 것도 취하해라, 뭐 권한쟁의도 취하해라 이런 식으로 좀 원구성 외의 조건들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어쨌거나 민주당에서 좀 늦었지만 법사위원장에 대한 원래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 자체는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일이 지금 국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너무 뭐 당연히 지금 민생 관련 법안들 뭐 계속되는 고유가에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신경 쓸 게 많은데 또 얘기해 주신 게 아직도 인선이 끝나지 않은 장관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도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그 김승희 보건복지부 네. 장관 후보자 네.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겸 부총리 후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끊임없이 또 김승희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의뢰를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매입한 거 그리고 또 배우자 차량 보험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인데 뭐 실무착오였다라는 게 당연히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측의 주장이고요. 예. 집행된 자금은 선관위에 반납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지지율 하락에 또 한 저는 부분을 핵심 차지하고 요인이라고 있는 생각합니다. 핵심 요인으로 나오고 있는 네. 게 이 인사 관련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관 후보자로 지금 그 임명된, 임명 아니지만 아무튼 지명된 네네 지명된. 사람에 대해서 검찰 수사 의뢰를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이쯤 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저희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법과 뭐 원칙, 상식, 공정 이런 걸 강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한 분을 청문회까지 가지고 간다? 저로서는 솔직히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뭐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교와 관련해서 뭐 직장 연구실의 갑질 논란이 개인적인 있죠. 뭐 네. 청소라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하셨고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장성철 교수님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요. 천하람 변호사 오늘 욕 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인사 문제가 뭐 매번 그러니까 정권들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분의 뭐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좀 누적된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검찰 인사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공화국 아니야 이런 식이 쭉 이게 한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걸린 거거든요. 예.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임명할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면 뭐 두 윤석열 분 다요 아니면은 두 분 다. 분 윤석열 다. 대통령이 에이, 그동안 설마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 취향으로 보면 아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상황에 따라 좀 봐야 된다. 예. 이미 이제 어찌 보면 뭐 물론 이제 선고유예 받은 거죠. 네, 선고유예 선고유예 받았으니까 뭐 유죄는 유죄죠. 음. 좀 이제 봐준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기소만 된 상황이 아직 처벌 안 됐으니까 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을 그냥 가지 않을까. 이게 뇌피셜입니다. 그냥. 근데 그럴 거였으면 저는 이미 임명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 이미 지금 청문회 그 기간 이런 거 다 도과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최소한 청문회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방어해내는가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 아니신가 약간 싶어요. 나 스페인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좀 그 후속 인선할 사람 좀 찾아와라고 대통령실에 임명하고 찾고 있다? 예, 지금 돌아와서 보고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뭐 지금 아까 이제 요 얘기까지 하죠. 이 얘기 제가 정말로 짧게 세 분의 의견만 좀 듣고 이 얘기는 또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이 됐습니다.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 집행 정지였어야 했다. 사면이 아니라 네. 이거 늘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몇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대상자가 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네. 세 분의 의견 좀 궁금합니다. 이제 특별 접견 얘기도 좀 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오늘은 정말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얘기 좀 길게 한번 하죠. 네. 자, 천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사면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선거 기간 내내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안 하는 것도 솔직히 문제입니다. 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번 8.15. 저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형집행정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이고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아프고 이러면은 보통 일반 뭐 꼭 이렇게 대통령 아니어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사면으로 가는 수순인 것 같고 저도 아마 지금 전 변호사 얘기처럼 8.15 때 사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민할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여전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려면 김경수 지사도 사면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같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형 집행정지로 일단 이 문제를 정리하고 말 건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이 일단 구속이 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더는 좀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면과 관련한 논의는 뭐 벌써 몇 년째 지금 우리가 끌어오던 이야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얘기도 그리고 뭐 특별접견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8.15를 앞두고 또 한번 이야기할 좀 길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는 우리 4명, 저까지 5명이 다시 만나는 걸로 약속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